메이저 석학원 강사 정민철입니다. 아까 좀 일찍 오셨던 어머님들은 아마 보셨을 텐데, 예, 저희 지금 여기 옆 강의실에 저희 딸이 와 있어요. 예,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데 폭설 때문에 선생님들이 출근을 못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급하게 와이프한테 좀 봐라 했더니 와이프도 출근을 해야 된다고, 뺄 수가 없다고. 그래갖고 고민하다 결국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이제 엄마들은 싫어하는 태블릿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그래도 다행히 이제 저기 아는 선생님이 있어서 잘 놀고 있으니까요. 제가 최대한 정신 차리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이번에는 그 학생들 성향별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성향별이라고 보통 요즘에 말씀을 드리면은 MBTI를 많이 생각들 하시잖아요. 근데 MBTI는 아니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좀 나눠놓은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내정초 나왔고요. 내정중 졸업했고 낙생고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고대 나왔고요. 보통 이제 지금 요게 분당에서 요즘에 제일 핫한 느낌의 라인이잖아요. 근데 낙생고가 지금의 낙생고 이름을 갖게 된 게 제가 졸업할 때부터였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 학교에 보통 졸업하면 플랜카드에 고대 합격하면 이렇게 이름 걸어주잖아요. 저도 거기 걸릴 줄 알았어요. 근데 연고대가 60명이었고 그냥 연대 고대 60명 이러고 끝나더라고요. 좀 기분 나쁘긴 했는데 뭐 어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향별 공부 방법이랑 그 다음에 저희 학원 선생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성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보통 이제 부모와 자녀, 그러니까 저도 저희 아까 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좀 많이 느끼는 건데, 어머님들이랑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얘가 왜 이럴까요?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요즘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랑 많이 친해지신 분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내 배 아파서 낳은 새끼인데 왜 내 말을 안 듣는지 잘 모르겠다. 어지간한 건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물론 어머님들에 비하면 한참 후배지만은, 이제 4살밖에 안 돼가지고 한참 후배지만은, 저도 그 생각이 가끔 들어요. 내 새끼인데 심지어 지금 태어나서 4년밖에 안 된 애고, 그 4년 동안 저랑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애인데 그 모든 걸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착각입니다. 정말 큰 착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얘네들 머릿속은 알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애들이 본인 입으로 얘기를 또 안 하잖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얘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 딸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는, 아기 때는 오히려 엄마보다 저한테서 더 잘 잤어요. 맨날 잠을 제가 재웠는데 요새는 갑자기 잘 때는 무조건 엄마랑만 자야 된대요. 그리고 새벽에도 저랑 이제 와이프랑 이렇게 자고 있으면은 와가지고 가운데 들어와요. 그래놓고 아빠 가 이러면서 발로 차요. 그리고 가끔은 제가 피곤해서 코를 골면 아빠 시끄러 그러면서 자고 있는데 때리고 막.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 그리고 애가 무슨 생각인지도 모르겠다. 이것도 애가 어린이집에서 물론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은 뭐 할머니랑도 얘기도 많이 하고 하니까 막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잔소리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할머니랑 내리막길을 갈 때 천천히 걸어가라고 할머니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제가 운전하는데 내리막길을 가는데 제가 좀 빨리 갔더니 아빠 천천히 가야지 하면서 잔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얘가 언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얘가 지금 요만큼 컸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애들을 아무리 오래 키우셨어도 애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4년밖에 안 키운 저도 모르고 10년을 넘게 키우신 어머님들도 모르고.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일부러 성향별로, 이런 애들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머님들이 한번 파악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면은 활동형이랑 숙고형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활동형 같은 경우는 흔히 아는 MBTI에서 E 성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외향성이 강하다 이런 것도 특징이긴 한데, 그 가장 큰 특징이 공부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초반에는 항상 열정적이에요. 초반에는, 왜냐하면 분위기를 타는 애들이다 보니까 초반에는 열정적인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은 집중력이 떨어지죠.
당연히 공부는 집중력이 하락하는 속도가 훨씬 빠를 거고요. 심지어 노는 것도 애들이 금방 질려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놀이거리를 계속 찾는 거죠. 그리고 결국 공부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마지막에 써놓은 것처럼 마무리가 소홀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보면은 끝까지 안 하냐, 계속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 자체를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공부를 하는 거를 너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라고 할 때 큰 틀을 잡아놓는 게 아니라 잘게 쪼개가지고 수학은 여기까지, 영어는 여기까지, 뭐 국어는 여기까지 이렇게 잘게 좀 쪼개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하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계속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귀찮긴 한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강은 제가 비추라고 써놨는데 인강을 비추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향성이 강한 애들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수업 듣는 거는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그렇고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그냥 앉아있는 거 말고도 이미 몸이 들썩들썩해요.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개별 지도다 보니까 각자 수업을 따로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뭐 참여형 이게 같이 수업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가만히 못 있어요. 진짜 어떤 심한 친구는 한 20분에 한 번, 30분에 한 번씩 계속 화장실. 그리고 너 마려운 거 맞냐? 그럼 맞대요. 그럼 맞다는데 뭐 제가 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은 좀 심하다 싶으면은 너는 이번 시간에는 못 나가. 참아 그냥. 네가 뭐 4살짜리도 아니고 참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친구들은 가만히 앉아서 인강 듣는 거 더 못합니다. 왜냐면 누가 주위에서 저처럼 이렇게 컨트롤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밑에 써놓은 것처럼 지나친 통제보다는 자율성을 조금은 보장은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저 지나친 통제라는 게 제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어. 이게 조금 봐주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앉아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아니야 못 가. 무조건 앉아 있어 이렇게만 해버리면 애들이 당연히 집중을 어차피 못합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빨리 나가서 물 마시고 와. 그러고 나서 똑바로 집중해.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애들한테 효율적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거랑 이제 좀 상반되게 숙고형, 생각이 많은 애들 있죠. 말을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계속 생각하는 애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애들 가르친 지 10년, 한 15년이 넘어가는데 예전만 하더라도 제가 초반에 애들 가르칠 때만 하더라도 애들이 그래도 할 말을 다 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이게 나이에 상관없이 사춘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반에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 있는데 나이에 상관없이 사춘기예요.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얘가 뭐 반항해서 대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혼자 생각을 해요. 말을 해.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계속 고민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애들한테 강제로 계속 말을 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차피 걔네들은 계속 일단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애들을 가르칠 때 그걸 되게 좀 답답해했어요.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그냥 말하면 되는데 왜 안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딸을 3, 4년간 키워보면서 요새 많이 느껴요. 쟤도 뭘 한 번에 표현을 안 해요. 한참 고민을 해요. 그러고 나서 본인 머릿속에서 내가 이거는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면 그제서야 말을 하고 그제서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좀 어머님들이 당연히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생각이 많다 보니까 분석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잘해요. 대신 간섭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의 기준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소규모 수업이나 인강 같은 게 잘 먹혀요. 왜냐하면 인강은 특히 끊었다 갈 수 있잖아요. 인강 강사가 설명한 걸 가지고 듣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끊어요. 그럼 본인이 생각해보고 아니면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 이게 가능하니까 인강이 효율적이죠. 또는 저희 학원처럼 이렇게 소규모 수업을 하다 보면은 그 친구들은 따로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본인 속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해야 애들이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른 진도를 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같이 앞에서 막 말을 빨리 하는 사람이 앞에서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을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조차도 본인 속도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나는 저 사람이 설명하는 걸 듣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생각하는 순간에 넘어가고 있어요. 계속. 물론 이게 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생각을 하면서 듣는 건 또 따로 들어요. 이게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은 그렇게 돼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중학교 때 학원 선생님이 막 설명을 엄청 빨리 하는데 본인은 설명을 하고 있고 저는 저대로 막 문제를 풀면서 또 따라가고 있는데 달라요, 속도가. 예, 근데 그게 다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영어 학원을 가면 그게 안 돼요. 예, 전 영어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영어 학원 가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학원은 멈춰줘라고 못하니까 결국 나중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냥 인강 조금 듣고 그냥 나 혼자 책 사서 공부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어머님들이 애들이 어떤 성향인지를 분명히 파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활동형인 친구들은 빨리 나가도 괜찮아요. 빨리 나가도 지들이 알아서 질문해요. 모르겠어요. 저거 뭐예요? 지들이 끊어버려요, 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면 차라리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독립적인 공간과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요. 혼자 생각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학생이 지금도 막 자습을 뭐 일주일 내내 시키잖아요. 예, 그 자습을 할 때 보면은 그 옛날 독서실 칸막이 있잖아요. 어두컴컴해갖고 이렇게 고시생들 하는 거. 그게 다 있어요. 학생 가면은. 근데 거기에 제자리가 있으니까 옆에 아무도 방해를 안 받잖아요. 예, 그런 데서 공부를 하니까 저는 그게 맞았던 거죠. 근데 그게 안 맞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저 학교 다닐 때도 잘하는 친구인데 야자를 다 빼요. 그걸 못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학원 가서 막 질문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공부하고 뭐 학원 갔다 과외 갔다 뭐 그래도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상황을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제목에 저기 부모와 자녀, 그래서 활동형 부모, 숙고형 자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애들이 뭔지 모르겠는데 생각은 많아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 한 70% 이상은 숙고형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30%는 뭐 과하게 활동적이긴 한데 그런 애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70%의 이제 생각이 많은 친구들과 오히려 반대로 지금 여기 계시는 어머님들처럼 활동적인 거죠. 어머님들이 적극적으로 와서 지금 설명회 들어보시고 또 어떻게 얘를 어떻게 공부를 시킬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니까 예, 그런 차이에서 생기는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정된 일정을 갑작스럽게 변경한 것을 애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그 학원을 어머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아 얘가 지금 이 학원에서는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어머님들 기준에 더 뭔가를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안 맞아서 여기를 알아볼까 해서 바꾸셨어요. 근데 애랑 상의가 안 됐어요. 그러면 애들이 돌아버려요. 예, 얼마 전에 저희 반에도 한 명이 갑자기 이제 어머님이 학원을 이제 오래 다녀가지고 한번 분위기를 좀 바꿔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 그것도 맞는 말이니까 알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저한테 따로 톡이 왔어요. 자기 가기 싫다고. 그 엄마랑 얘기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엄마가 마음대로 바꿨대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상황에서 제가 야, 그러면 다시 와 이렇게 제가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야, 일주일만 다녀봐. 일주일에 3번은 갈 거니까 3번 다녀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그때 다시 나한테 얘기를 해. 그럼 내가 엄마랑 다시 통화해볼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딱 일주일 지나자마자 3번째 가고 그날 저녁에 저한테 바로 전화 왔어요. 안 간다고. 너 왜 나한테 이렇게 무거운 숙제를 주니? 꼭 내가 뭐가 이렇게 꼬신 것 같잖아. 이래갖고 어쨌든 어머님한테 잘 얘기를 해가지고 네, 어머님도 그 상황을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다시 오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애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죠. 본인 나름대로 나는 아직은 여기서 더 배울 게 있고 뭐 이 사람이 나한테 맞는 사람인데 왜 엄마 마음대로 바꿨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항상 학생들이랑 먼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자녀들마다 성향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게 저희 반에 또 은근히 둘째들이 많아요. 그래서 둘째, 셋째들이 많은데 얘기하다 보면 아 첫째는 안 그랬는데 얘는 왜 이럴까요? 왜 그러긴요? 사람이 다르니까 그러죠. 예, 첫째랑 둘째랑 사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는 정말 장담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저도 이제 제가 있고 제 밑에 동생이 한 명 있는데 나이 차이가 11살 나요. 늦둥이죠. 그 엄마 입장에서는 입시를 한번 다 치르고 한참 있다가 또 치렀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두 번째 입시는 거의 저한테 맡기긴 했는데 그 키우는 과정을 보면은 엄마 입장에서는 아 첫째 때 이렇게 했으니까 둘째 때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저랑 성향이 완전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수학과학 같은 거 좋아하고 혼자 생각하는 거 좋아하는데 얘는 수학 별로 안 좋아해요. 국어 좋아해요, 국어. 예. 그래서 항상 고등학교 때도 이과인데 국어는 항상 1등급. 근데 수학은 막 2, 3등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너 어디 가서 나한테 배웠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맨날 그랬는데 예. 근데 어찌어찌 대학은 그래도 서울에 잘 갔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자녀들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좀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랑 항상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옆집 애랑도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애들이 그게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나 봐요. 저한테 와가지고 하소연을 해요. 애들이 뭐 학교 가가지고 특히 중학생들,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엄마가 옆집에는 뭐 누구는 이렇게 진도를 어디 나가고 있어서 저도 거기까지 해야 된대요. 근데 저는 이걸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제가 이렇게 되게 난감하잖아요. 엄마는 나가달라고 하는데 얘는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근데 선생님이 잘 조절을 한번 해볼게. 엄마를 잘 꼬셔볼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머님한테는 나가긴 나가되 뭐 일주일에 3번이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 번은 나갔다가 한 번은 복습했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겠다. 그리고 또 애한테는 조금씩은 나가야 되니까 그래야지 나도 엄마한테 할 말이 있지 이러면서 조금씩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좀 조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 그냥 비교를 안 하시면 됩니다. 그냥 걔는 걔거든요. 걔가 잘할지 못할지는 그냥 걔가 한 거에 대해서만 혼을 내시든 뭐 타이르시든 칭찬하시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한테 가장 필요한 거죠. 심호흡하세요. 애들을 보고 한숨이 아니에요. 심호흡을 하셔야 돼요. 한숨은 내뱉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숨을 들이마시면서 잠깐 참아보세요. 그러면은 애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본인들도 좀 눈치를 봅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따라올 거고요. 그래서 제발 심호흡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감각형과 직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MBTI로 생각해보면은 SN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감각형 같은 경우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써놨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것들만 애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할 때 복소수 개념을 가르칠 때요. 복소수라는 거 할 때 보면 허수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허수의 뜻 자체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수학을 베이스를 깔아놨던 거에서 정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새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가짜수예요. 근데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할 때 이게 뭐예요? 이래요. 그래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뭔데요? 분명히 그 전까지는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가르쳐 놓고 갑자기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미치려고 그래요. 그냥 손으로 써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손으로 쓰면 눈에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걸 쓸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가르칠 때 한번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애들은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외울래요. 이러고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일단 되게 고민이 많은 친구들은 거기서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걸 중요시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의 연관성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제일 많이 듣는 질문, 특히 중학교 2학년 친구들한테 수학 배워서 어디다 써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줄 알면 되잖아요. 맞는 말이죠. 사치겸삼만 할 줄 알면 뭐 살아가는데 문제 없잖아요. 근데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런 걸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교과서적이죠. 저는 그래서 항상 수학을 애들한테 얘기를 할 때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너네들을 계산기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 계산은 중요한 게 아니다. 대신에 이 과정을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살아가면서 컸을 때도 뭔가 생각이란 걸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항상 설명을 할 때 고등학교에서 아까 허수 같은 경우도 설명을 되게 어려워요. 근데 최대한 실생활과 맞춰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허수 얘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야, 옛날에 그 니네가 아는 수학을 하려면은 다 지구 내에서 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야.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달로 로켓 쐈지. 맞을 것 같아? 안 맞아. 근데 그거 계산하다 보면은 허수가 쓰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미지의 세계로 간 거구나.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생활과 이제 연관성을 제일 많이 따지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최대한 현실적으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매뉴얼에 따라 공부하는 것을 선호한다. 제가 딱 저런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획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큰 틀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게 그러면 이게 정석적인 라인이구나. 그리고 또 좀 예시가 보여주면 참 좋아요. 잘 성공했던 사례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구나 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잘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획만 잘 세워져 있으면 잘 따라오기 때문에 반복 학습에 대한 거부감이 적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 또 풀으라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면 돼요. 이거는 네가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풀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걔는 또 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친구들이 제일 잘 먹히는 게 오답노트. 이런 친구들은 오답노트 해오라 그러면은 써오기도 하지만은 잘 활용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제 오답노트 같은 걸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리 학습 계획을 공유하고 진행. 아까 말씀드렸죠. 매뉴얼이 중요시하다고. 그러니까 미리 너를 어떻게 가르칠 거다라는 거를 선생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같이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생명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하는데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지구과학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보이니까. 자, 그리고 직관형 같은 경우는 그와 상반되게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론에는 관심이 많죠.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친구들. 정말 모르는 건데도 그냥 자기만의 이렇게 스토리를 써가요. 막 지구과학 같은 경우도 저한테 와서 막 설명을 하는데 저는 뭐 지구과학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와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너 뭐 지구 뭐 달에 가봤니? 라고 물어보면 거의 간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 애들이라. 근데 대신에 이런 친구들이 이제 아이디어나 이런 참신한 생각은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수학 풀 때 번뜩번뜩 있는 아이디어대로 본인 마음대로 푸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특이한 풀이 과정을 갖고 와서 답은 맞았는데 이렇게 풀어도 돼요? 라고 물어봐요. 저도 가끔 보다 보면 신기해요. 근데 논리적으로 뭐 문제 없으니까 괜찮아. 대신 표현만 잘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보통 직관형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또 단점이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펼치다 보니까 디테일을 많이 놓쳐요. 체계적으로 뭔가를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들, 되게 세세한 것들. 그래서 책에 보면은 항상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놓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사고 방식을 이해해줘야 됩니다. 인정해주고. 네가 틀린 게 아니야. 근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는 놓칠 수 있어. 대신 이렇게 뭔가 찝어주기는 해야 되죠. 근데 또 의외로 완벽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상상에 펼쳤던 거를 완전히 마무리를 돼야 그 다음 걸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놈이 그 다음 것도 안 하고 있어. 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 딴에는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넘어가는 겁니다. 안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과제 자체를 정말 잘게 쪼개줘야 돼요. 요거까지만 정말 잘게 쪼개서 소단원 하나. 그러니까 저는 수업을 할 때도 보통 대부분의 친구들이 하루에 나갈 때 한 단원에서 아니면 반 단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친구들은요 진짜 하루에 소단원 하나씩 나가요. 하나 나가고 풀고 와. 하나 나가고 풀고 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오케이 하면서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오더라고요. 한 단원 쭉 설명해 놓으면 어차피 앞에 게 이해가 안 됐잖아요. 저 이해가 안 돼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와서. 잘게 끊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감각형 부모랑 직관형 자녀라고 써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각형, 즉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뭔가 계획적이 되고 매뉴얼을 따르고 현실을 바라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애들은 아직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애들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트러블이 좀 많이 생기는데 항상 미리 준비해라. 어머님들은 맨날 야, 가방 챙겨. 자기 전에 가방 챙겨. 뭐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주말만 되면 일요일날 저녁에 손톱 잘라. 진짜 노이로제 걸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크니까 제 동생한테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좀 씻어 이 새끼야 맨날 이러고. 근데 그거랑 애들 나름대로 본인들이 자기는 했대요. 생각하고 있대요. 그럼 뭐가 맞냐 이거 맞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단지 이거를 아까 제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애들 나름대로의 창의력과 애들 나름대로의 뭐 본인들만의 생각을 인정만 해주다 보면은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푸시는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표현을 할 때 어머님들이 그냥
야 그래도 빨리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일단은 저는 그냥 부딪혀서 실패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반 어머님 여기서 이제 상담 저랑 많이 해보셨는데 예,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중학교 때 시험 한 번은 망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특히 중학교 1학년 얼마 전에 시험 봤는데 저희 반 애들한테 야 수학은 내가 이렇게 설명할 거고 이렇게 문제 줄 거야. 근데 그 외에 나머지 공부는 네가 알아서 계획 세워갖고 네가 한번 해봐 그랬어요. 첫 시험이잖아요. 뭐가 됐든 네 방식대로 한번 해보라고. 근데 그랬더니 한 3분의 2가 망해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망했다는 게 수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제가 다 물어봤거든요. 이건 어떻게 봤어? 저건 어떻게 봤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학원 다니는 것들은 그래도 다 잘 봤어요. 괜찮게. 근데 이제 문제는 학원을 안 다니는 과목 있잖아요. 사회 이런 거. 예. 사회 어떻게 봤어?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줘요. 물론 네가 대답할 의무는 없는데 심각해 그랬더니 심각하대요. 그 친구 저한테 그래서 그날 저한테 엄청 혼났어요. 그러니까 혼났던 이유가 그냥 단순하게 공부를 뭐 못해가지고 내가 모르는 거에서 많이 틀려서 혼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야, 네 생각에 네가 이번 한 달 동안에 사회 공부를 좀 했냐? 안 했대요. 그럼 왜 안 했어? 그랬더니 국어는 학원 다니고 수학도 학원 다니고 영어도 학원 다니고 과학도 학원 다니는데 사회는 학원을 안 다녀요. 그럼 그건 네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안 했어요. 그래서 혼났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실패를 경험을 해봐야 본인들이 내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래야지 그 방법을 바꾸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면 중학생 때가 좋죠. 기왕 고등학교 가서 한 번을 망하면 좀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때 그래서 중학교 때 한 번 뭐 망하거나 했을 때 되도록이면 어머님들이 좀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좀 망하더라도 제가 혼내기는 하지만은 대신에 다음에는 이걸 그럼 공부를 계획을 세워갖고 와봐. 그다음부터 나랑 같이 계획을 세워보자.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머님들도 좀 한번 그냥 실패를 하더라도 예, 그러면 이제 네가 깨닫는 게 있겠지 하면서 좀 넘어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다음 언어형과 시각형 이게 진짜 요새 많이 그 세대를 구분하는 느낌의 성향들인 것 같아요. 언어형 같은 경우는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이나 글로 된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제가 그래도 나이가 어린 게 아닌데 저보다 어린 선생님들이 벌써 2명이나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가끔 저랑 통화를 하다 보면은 저한테 지금도 잔소리 하세요. 신문 좀 읽으라고. 네. 애가 4살짜리가 애가 있는데 저한테 신문 좀 읽으라고 아직도 잔소리 하시는 거 보면 참 제가 알아서 읽어요. 저도 신문 읽거든요. 근데 또 읽으라고 잔소리를 하니까 뉴스 좀 보래요. 뉴스 맨날 본다고.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아무래도 글이 익숙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이나 글로만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어머님들은 안 그럴 거라 생각하시지만 어머님들도 이제 그 세대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랑 트러블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어머님들은 여기 지금 그 나눠드린 그런 설명되어 있는 것들 보면 이해되시죠? 애들한테 그거 갖다 주면 못 읽어요. 그냥 천천히 읽으면 되는데 그걸 못 읽어요. 글이 너무 작고 많다고.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언어형 같은 경우는 체계적이고 순차적인 정보 전달을 선호한다. 정확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을 좋아하죠. 자, 그래서 보통 언어형 같은 경우는 토론 같은 수업이 되게 좋습니다. 아니면 설명이 본인도 설명을 하는 것들. 저처럼, 그러니까 저도 수학을 뭐 당연히 중고등학교 때 좀 했으니까 여기 서 있겠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르치다 보면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하다 보면은 더 정리가 머릿속에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학교 가가지고 너보다 더 못하는 애를 하나 찾으라고. 그래서 걔 옆에 붙어갖고 네가 알려주라고. 그럼 된다고. 심지어 저희 반에 그러니까 그 개별 수업을 하지만은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강의식 수업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잘하는 애가 한 명 있어요. 좀 튀게 잘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를 처음에 그 반에 집어넣을 때 제가 그 친구한테 따로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너는 이 반에 얘네들이랑 같이 하면은 분명히 네가 수준이 안 맞을 거라고 생각할 거다. 근데 그 친구도 좀 단점이 있어요. 체력이 되게 약해요.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걸 못해가지고 대신에 너는 그걸 배워라. 근데 혹시 애들이 너한테 질문을 하면은 네가 공부한다 생각하고 다 알려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깨닫더라고요. 요새는 자기가 먼저 설명하겠다 그래요. 가끔은 저도 이제 힘들 때는 야 네가 나와서 설명 좀 해봐. 이렇게 한 번씩 하는데
본인도 설명하면서 머릿속에서 정리되는 게 있다 보니까 실력이 더 많이 늡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그걸 많이 느꼈고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학원을 이제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아까 뭐 낙생고 다니긴 했지만 집에 형편이 안 좋아서 고등학교 때 이제 뭐 과외나 학원이나 이런 거 못 다니고 혼자 그냥 독학으로 공부를 했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솔직히 학교 가면은 선생님들 중에 물론 실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질문을 하면 좀 귀찮아 하십니다. 요즘 선생님들은 더 하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한테 더 다가가기 힘든 거죠. 선생님은 귀찮아하고 그 다음에 실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러니까 애들은 학원에 와서만 질문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게 안 좋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는 선생님 딱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도 뭐 수업하고 이래야 되니까 질문을 매번 못 받아주니까 항상 저보다 잘한 친구 옆에 앉았습니다. 걔한테만 질문해요. 근데 어느 순간 처음에는 걔랑 격차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격차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애든 가르치는 애든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형인 친구들은 가르쳐도 되고요. 가서 설명을 들어도 되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요즘 애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각적인 거. 자 이거는 근데 반반이 섞여 있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요즘 애들은 대부분 이쪽이 좀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뭘 외워라라고 하면은 그냥 이 페이지 자체를 사진처럼 찍어요. 머릿속에. 그 뭐 TV 같은 데 보면 EBS 같은 데 보면 되게 뭐 암기 천재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사진으로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솔직히 중고등학교 때 그 공감을 못 했거든요. 근데 딱 한 번 공감한 적이 있었던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사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이 시험을 너무 쪼잔하게 낸 거예요. 막 17세기인데 뭐 16세기 뭐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되게 어렵게 나왔고 애들이 그날 시험 보고 다 욕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내냐. 그리고 그때 그 같이 모여있던 친구들이 하나 이제 다짐을 한 게 다음 시험은 그럼 우리가 한번 제대로 외워보자. 어떻게 외웠냐면 페이지 수, 그림 밑에 보면 어느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외웠어요. 근데 그걸 외우는 방법은 그 페이지 자체를 머릿속에 그냥 박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가 뭔 얘기를 하면 그 몇 페이지 뭐. 예. 근데 이제 단점은 딱 그때까지만이죠. 그러니까 근데 요즘 애들이 그런 애들이 많아서 그게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긴 한데 장기적으로 가려면은 결국 어느 쪽으로 가긴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초등생은 80%가 시각에 익숙하고요. 그 다음 중고등은 60, 70%, 성인은 40%. 이렇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즉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 공부를 해보셨잖아요. 예, 점점 대학교 가고 뭐 공부하다 보면 다 글로 되어 있죠. 예, 글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커가면서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걸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각적 도식을 이용하면은 이해도, 집중력 이런 게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한테는 항상 글이라 그래요. 저는 애들이 저한테 와서 뭐 사회 공부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요. 마인드맵 글이라 그래요. 국사도 마찬가지로 국사는 뭐 내가 A4 말고 뭐지? B4 이런 거 줄게. 쭉 그려. 연대별로. 쭉 그려놓고 거기서 하나씩 써. 그러면 머릿속에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게 한 번씩 해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요. 이 시각형이라고 해서 난독증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해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오인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죠. 문해력 애들이 요새 심각하다고. 사실이에요. 정말 부족한 건 사실인데 그거를 정말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거지 그냥 얘가 글을 읽고 하는 걸 싫어한다라고 해서 그럼 얘가 문해력이 부족한가? 아니면은 뭐 난독증인가?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뭐 어느 하나가 정답이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대신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얘네들을 언어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당연히 책을 많이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독서를 그냥 그렇다고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책, 흥미 있어 할 만한 책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뭐 애들이 책 자체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할까? 제가 예전 학원에서는 진짜 중학생들한테 애들이 너무 못 읽으면은 너 해리포터 알지? 해리포터 읽고 와. 진짜 거기서부터 했어요. 해리포터가 생각보다 문장이 짧지만은 않아요. 조금은 길어요. 그러면서 내용은 얘네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학생이 만약에 그걸 못한다. 삼국지 읽어봐.
정말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 자기의 흥미를 끌 수 있을 만한 책들을 한 번씩 읽어보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김진명 소설을 되게 좋아해서 저희 동생한테 그거 읽으라 그랬어요. 김진명 소설 읽어봐. 그랬더니 동생이 따라 읽더라고요. 근데 그러더니 어느 순간 자기가 좋아하는 책들을 막 사가지고 그걸 읽더니 그래서 그런지 국어가 1등급이 나왔어요. 제발 수학을 그렇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근데 그렇다고 얘네들이 아무리 시각형이라고 해서 그거에만 무조건 인정을 해줘야 되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영상 컨텐츠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 컨텐츠에서 멀어지고 글을 읽을 수 있게 계속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집에 있을 때는 어머님들도 핸드폰 내려놓으시고 TV도 끄시고 그냥 책 보는 신용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애들도 눈치가 보이거든요. 조금씩. 물론 요즘 애들은 커가지고 이제 핸드폰도 지들이 안 주려고 하고 하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저희 학부모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저한테 얘기하시라고 제가 애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거는 선생님들과 잘 협력을 하셔서 컨트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총체형과 순차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글로벌이라고 되어 있죠. 큰 의미에서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이고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큰 거부터. 그래서 연역적 사고라고 되어 있고 옆에 보면 탑다운이라고 써놨는데 탑다운 아시죠? 큰 거 주제를 얘기해놓고 그 다음부터 세세적으로 내려가는 것들. 이런 걸 좋아하는 게 바로 총체적인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두 갈씩으로 뭐든지 정보를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즉 영어와 비슷하죠. 영어는 항상 주제가 앞에 나오고 그 뒤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친구들한테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결론이 뭔데요? 계속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처음부터 주제를 얘기를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친구들은 공부 자체도 목표를 크게 세워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목표가 뭐고 그 다음에 뭐고 그 다음에 뭐고 그러면 이걸 하려면 요거부터 깨기 시작해야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큰 틀을 먼저 같이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하나씩 세세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공부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 큰 주제를 잡아놓고 거기에서 하나하나씩 뻗어나가는 이런 형태가 바로 총체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순차형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귀납적 사고를 좋아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수학에서도 뭐 수열에 보면 귀납법이 있는데 반대로 가는 겁니다. 뭔가의 예시를 들고 그 다음에 결론이 뭐다.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밑에 써놓은 것처럼 바텀업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예시를 여러 가지를 들어주고 그랬더니 결론이 이렇게 됐대.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근데 이 친구들은 특징이 체계적인 교육 환경을 좋아하고 순서, 흐름 이런 걸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시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결론이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도 그럼 공통점이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주제가 이거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 친구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진도를 넘나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할 때도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수상, 수하, 수원, 수투, 미적분, 기하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걸 본인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수상, 수하를 이렇게 같이 하는 학원들도 있어요. 물론 겹치지 않는 것들은 같이 할 수도 있긴 한데 거기다가 합쳐 플러스로 예를 들어 문과를 갈 거다 확통을 끌어와서 막 같이 해요. 이런 친구들은 되게 혼란스러워요.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그걸 되게 혼란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집에 가서 혼자 공부를 할 때도 찾아봐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건 선생님 머릿속에 있던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항상 그냥 순서대로.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할 거고 이거 할 거고 이거 할 거니까 그 순서대로 집에서 모르면 봐와.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어머님들은 다 총체형이고요. 애들은 또 순차형입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설명할 때는 예시가 되게 많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가 지구에 못 나가봤으니까 이런 것도 예시를 들어야 되고 날씨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도 얘기도 좀 해줘야 되고 뭐랑 섞었는데 이렇게 된다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좀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런 예시를 들면서 농도라는 개념은 또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근데 어머님들은 아버님들은 이미 본인들이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볼 줄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은 당연히 익숙해진 패턴 통찰력이 생긴 거고 뿐인 거고 애들은 아직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왜 큰 그림이 없어? 큰 목표가 없어? 라고 다그칠 게 아니라
엄마 경험에는 또는 아빠 경험에는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스스로의 문제 해결 과정을 어느 정도는 좀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얘네들은 그렇게 큰 그림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밑에서부터 깨가는 거를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녀의 성장 속도를 인정하고 꾸준히 지원해 주시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건 좀 너무 식상한 멘트긴 한데요. 그래도 하나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성향들을 파악을 해보셨을 때 아마 지금 이제 우리 애가 어떤 애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은 없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우리 애는 뭐 순차형이고 어떤 애는 또 총체형이고 우리 애는 외향적이고 이런 게 머릿속에 있으실지 모르지만은 막상 애한테 까놓고 물어보면 또 그렇지 않은 애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엄마랑 아빠와 애들 간에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게 애들이 또 집에서는 본인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게 되게 당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움이 되는 건데 학원에 오면은 안 그래요. 본인들이 뭐 집에서는 되게 말도 없고 그런데 여기 와서 말 엄청 많고 막 별 얘기 다 해요. 저희 반 여학생 같은 아까 그 여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뭐 친구랑 싸웠대요. 근데 뭐 이렇게 싸워갖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를 저한테 물어봐요. 엄마가 더 잘 아시지 않을까 하는데 엄마는 모른대요. 왜 몰라? 엄마한테 얘기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저한테도 와서 하고 뭐 별 얘기 다 하니까 그런 것처럼 어머님들이 모르시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향인지 우리 애도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어머님들이 아무래도 우리 애를 그래도 믿고 맡기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저희 원장님 거기서 그렇게 서 계시면 제가 좀 눈치 보이는데 네, 원장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제가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할 게 없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말이고 원장님 아니어도 다른 선생님도 다 똑같이 얘기하셔가지고 원장님이 이제 생각하시는 교육관 세 가지입니다. 빡센 공부량, 끊임없는 동기부여, 오답관리.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저 첫 번째 빡센 공부량 있잖아요. 저건 맞아요. 저희 학원에서 제가 보면은 원장님 반 애들이 숙제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뭔가 혼이 많이 나요, 애들이. 숙제를 안 해왔다고. 뭐 잘못된 건 아니죠. 파이팅. 원장님 MBTI는 지금은 발언권이 없으세요. 원장님 MBTI는 ESFP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돼요. 사교적이고 재기발랄한 사교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기발랄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사교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반에 있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성향이랑 되게 비슷한 애들이 많아요. 애들이 정말 사교적이에요. 저랑 한 번도 같이 공부해 본 적 없는 애들이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가요. 그리고 제가 아는 애가 있는데 걔한테 이렇게 뭐 간식 제 주머니에 있었고 사탕을 하나 주면 그 옆에 있는 애가 저한테 저도 주세요 이래요. 보통 다른 반 애들은 전혀 그런 애들이 없거든요. 원장님 반 애들만 그래요. 자, 그다음 아까 이제 보셨던 김찬혁 부원장님. 학생들이 제 모든 것을 흡수해서 저만큼 수학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가 이것도 멘트를 보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 싶어가지고. 아니, 물론 목표긴 한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김찬혁 부원장님은 약간 컴퓨터예요, 컴퓨터. 밑에 보시면 입시 전문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존하는 모든 입시 정보를 다 알고 계세요. 백과사전이 이렇게 누르면 나와요. 자판기 같이. 그런 분이 모든 것을 애들한테 흡수해라. 흡수할 수 있는 애들이 몇이나 될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찬엽쌤도 이렇게 되게 차분하시고 컴퓨터가 이렇게 막 심장박동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애들도 되게 조용해요. 가끔 이제 모의평가 이런 거 할 때 해설해주고 알겠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진짜 이게 다예요. 찬엽쌤은
MBTI가 ISTJ입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소금형. 예. 소금형이란 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뭘 하실 때도 어쨌든 책임감 있게 항상 시간 안에 무조건 딱딱딱딱 끝내세요. 네, 단 1분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박미희 부원장님인데 학생들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예, 저도 애들을 믿긴 한데 저기 방쌤처럼 그렇게 애들 그렇게까지 믿진 않아서 공감하기가 조금은 힘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밑에 보시면 질문도 편한 수업, 오답 관리도 꼼꼼히 하고 길게 본다. 정말 애들이 가보면은 표정이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같이 있는 그 공간 자체가 되게 편하다라고 느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희 반 애들은 어떻게 해서든 제 눈을 피하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잔소리를 하니까. 박미희 부원장님은 ISTP. 백과사전형이라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실적인 거는 맞습니다. 융통성 있으시고. 네. 자, 그 다음에 전데요. 제가 항상,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강사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고민했던 건데 내가 애들을 가르칠 때 뭘 기준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나 이 생각을 항상 하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했던 말입니다. 문제를 푸는 기계보다는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자고.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그 저한테 혼난 중1 친구한테 네가 문제를 다 틀리는 건 상관없다. 근데 최소한 네가 뭔가를 생각하고 풀었다는 게 보여야 된다. 그냥 무슨 계산기처럼 계산만 하려고 하지 말고 뭘 생각했는지를 표현을 하라. 그래야지 나중에 커서도 네가 뭐 수학 관련된 거 안 하더라도 최소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겠냐.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교육관입니다. 그리고 계획적인 공부, 뭐 끈기, 마인드 컨트롤까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했던 방식을 애들한테 간혹 얘기를 해주는데 계획표 쓰는 거랑 그 다음에 그 계획표를 3년 내내 지켰다라는 거. 근데 그렇게 3년 내내 그 계획표를 지키다 보면은 제 스스로가 저한테 세뇌가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안 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진짜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저는 3년 내내 생활 패턴이 똑같았어요. 네. 낙생고가 7시까지 등교를 시켰는데 제가 오리역에 살았거든요. 가려면 1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6시 일어나야 되는데 차를 타야 되는데 그러려면 5시 반에는 일어나야 돼요. 자는 시간이 그러면 너무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무리 늦어도 1시. 아무리 늦어도 1시에 자고 되게 의아해 하시죠. 근데 3년 내내 정말 4시간 반에서 5시간 잤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활을 하고 3학년 때는 심지어 아침에 가면 무조건 국어 공부, 한 10시쯤 되면 수학 공부, 점심 먹고 영어, 그 다음에 과탐. 1년 내내.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은 수능 때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수능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정말로 제가 중2 때부터 고3 때까지 감기를 한 번을 안 걸렸는데 고3 때 수능 보기 3일 전에 딱 걸렸어요. 그것도 기침 감기.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수능 그 감독관한테 얘기했어요. 저 기침 때문에 사탕을 계속 먹어도 되냐. 허락받고 진짜 계속 먹었어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최악인 상태로 심지어 허리도 아파가지고 파스를 4개를 붙이고 갔는데 나중에 이제 수능 시험 볼 때 본능적으로 풀어요. 그냥 과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3년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몸에 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할 수 있어 하고 그냥 들어간 거죠.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들어주는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죠. 저한테 와서 별 얘기 다 한다고. 그러면 그래 그건 네 말도 맞는 것 같아.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또 이렇잖아. 애들도 설득을 하고 또 엄마한테 가서도 애가 이렇대요. 좀 봐주시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럼 지금 퀴즈입니다. 저는 MBTI가 뭘까요? 네. 제가 이 상품권 원장님들한테 뜯어냈습니다. 정답. 저는 ISTJ입니다. 애들은 다 맞추더라고요. 저희 와이프는 못 맞추는데 애들은 다 맞추더라고요. 맞춰요. 저는 100% F인데 모든 아이들이 T라고 생각해요. 보통 저도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 다 T라고 생각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T가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다음 이제 상빈 쌤인데 상빈 쌤은 튼튼한 개념, 끈질긴 숙고.
예, 이것도 되게 함축적인 말이라서 일단 넘어가 볼게요. 근데 탄탄한 개념, 끈질긴 수고, 마지막에 설득하는 강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다른 거는 다 이해하는데 이 마지막 거 정말 공감 100%예요. 설득하는 강사에 왜 제가 공감 100%라고 말씀드리냐면 저번에 뭔 얘기를 하다가 애들한테 좀 잔소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애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들을까요? 라고 했더니 예, 그 주말에 들어가셔가지고 통계청 자료를 찾아가지고 통계 자료를 보여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니들은 그렇게 하면은 예, 대학을 못 간다 이러면서 통계 자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을 설득하는 거죠.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머님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셔가지고 예, 설득하는 강사가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설득하십니다. 애들도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설득하세요. 예, 팩트로 애들한테 뭐라고 하니까 당연히 애들이 거부 못 하겠죠. 예,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뒤에 게 보면은 P 막 이런 것도 나와요.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독창적인 아이디어형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인데 저희 종건쌤 학생들이 수학을 즐거워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것도 저도 이걸 제가 여기다 써놓으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감을 갖게 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즐거워하고는 좀 예, 제가 아무리 시도를 해봐도 애들이 수학을 잘 해도 즐거워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또 걔중에 즐거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시를 많이 들어주고 이렇게 흥미거리를 많이 던져주고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재밌는 것들을 느낄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문제풀이 최소화가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했는데 예, 그 애들을 문제를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하면서 가장 간결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애들한테 교육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종건쌤 같은 경우도 ENFP 예, 또 새로운 게 하나 또 나왔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선생님들마다 성향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보시고 우리 애랑 또는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애한테 맞을 것 같은 선생님이 누군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예, 잘 매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성적에서 가장 중요한 점. 첫 번째입니다. 항상 일정한 성적대의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물론 중학생은 좀 제외를 하고 고등학생만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항상 일정한 성적대가 나와야지 계산이 서는 학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학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뭐 고2, 고3 되면 이렇게 컨설팅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애가 성적이 들쑥날쑥하면은 못해요, 계획을. 그러니까 항상 계획이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를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하한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어디를 보내겠다 이렇게 계획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성적이 좀 일정해야 됩니다. 물론 안 좋은 걸 일정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런 친구는 당연히 올라가야겠지만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그 점수가 일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뭐든 꾸준히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성적 자체가 꾸준해야 되니까 그 말은 공부도 꾸준히 했다는 얘기고 뭔가 꾸준히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중요한 게 계획입니다. 계획. 아까 제가 계획 세우는 거 저는 되게 중요시하다고 했는데 계획뿐만이 아니라 루틴도요. 그러니까 루틴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매일 5시 반에 일어났고 그 시간에 뭘 공부했고 이런 루틴이 항상 정해져 있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5시 반에 일어나서 항상 맥심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아침을 잘 안 먹어서 그걸 마시고 학교를 가고 가는 동안에는 잠깐 눈 붙였다가 도착해서 뭘 하고 이게 항상 루틴으로 그래야지 예, 불확실성 또는 불안감이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도 상품권이 마지막 하나 더 걸려있어요. 네. 네. 꾸준함. 꾸준함. 제가 생각했을 때는 루틴입니다. 그러니까 뭘 꾸준히 할지가 먼저 결정이 돼야겠죠.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해야 예, 꾸준함이 결정되네. 예, 그래도 자신 있게 손을 들어주셔서 예, 뭘 꾸준히 할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꾸준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든 계획을 세워서 시작을 해봐야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꾸준히 해야죠. 그래야 계산이 서는 학생이 될 거고 계산이 서는 학생이 된다는 얘기는 불안함이 없다는 얘기죠. 불안함이 없으니까 너는 그럼 최소한 여기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수능 볼 때 수시를 쓸 때 그때는 이제 뭐 지금처럼 6개 뭐 이런 제한도 없었는데 딱 2개 썼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돈이 아까워서요. 예, 수시 원서도 하나 쓸 때마다 이렇게 돈이 드니까. 예. 저희 집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형편이 안 좋아서 뭐 학원도 못 가는데 최대한 아끼려고. 그래서 딱 2개 썼는데 연대 고대 썼거든요. 예, 근데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희 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미쳤냐고. 예.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불안함이 없어진다고 깡이 생겨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저 연고대 밑으로 안 간다고.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심지어 하필이면 연고대가 그때 논술을 봐야 되는데 같은 날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못 봐요. 예. 그래서 저는 연대를 보러 갔는데 문제가 너무 쉬워서 잘 쓴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국어를 싫어해가지고 글을 잘 못 쓰니까 그래서 떨어졌죠. 근데 계속 공부는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정시로 갔거든요. 근데 그 정시를 쓸 때도 제가 이제 수능 볼 때 수학이 되게 불수능이었어가지고 1등 커트가 굉장히 낮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좀 난리가 났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급하게 수시에서 애들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예, 막 다른 학교들에서 급하게 수시를 추가 모집을 했어요. 뭐 서강대 이런 데서.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써라. 왜냐면 2개밖에 안 썼으니까 그거라도 써라. 안 쓴다고. 진짜 깡으로 밀어붙인 거야. 안 쓴다고. 난 그 연고대 아니면 대학 안 간다고. 그럼 너 그러다 진짜 못 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선생님도 어차피 저희 집 형편 아시니까 재수할 형편도 아니지 않냐. 재수 안 한다고. 그럼 그냥 기술 배우겠다고 차라리. 진짜 그렇게 깡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러고 나서 수능 보고 그래도 점수가 잘 나와서 예, 정시로 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패턴으로 공부를 하니까 깡이 생기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애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제발 계획 세워서 공부해라. 제발 그리고 좀 해라 그대로. 라고 강조를 많이 하는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메이저 수학 강의 홍인철 원장입니다. 네. 식사하실 분들 하시고 뭐 잠깐 환기도 할 겸 그 추첨할까요? 이게 MBTI가 대부분 수학 강사는 T예요. 대부분 T죠. 저는 100% F에 대학은 문과를 나왔죠. 애들이 믿진 않지만 그래서 T 강사들이랑 일하기 되게 힘들어요. 제가 사실 그 고등학교 때 이과를 나왔고 대학은 그 가서 경제학이랑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그러니까 1990 나이를 말하게 된 거야. 제가 이제 재수해서 1999년에 대학에 입학해서 MBTI 검사를 해서 그때 ENFP가 나왔어요. 서울대 전체에 ENFP가 거의 없어요. 한 학년에 한 명 ENFP 계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참 성향이 아니라 이제 아이들의 유전자랑 공부 능력이 다 다르지만 실제적으로 공부랑 가장 먼 성격이죠. ENFP. 공부랑 가장 가까운 성격 ISTJ. 그래서 대부분의 서울대는 ISTJ가 많고요. 근데 다시 조사했더니 학원 왔더니 ESFP인데 애들이 안 믿더라고요. 네. 갑자기 이런 얘기를 계속 왜 하고 있죠? 일단 추첨 좀 할까요? 추첨하실 때 제일 좋아하니까 추첨을 빨리 하고 그리고 나서는 제가 저희 그 방학 설명회도 드려야 되니까 네. 1번. 네. 1번. 네. 오늘 너무 일찍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이거 10,000원짜리 하나 더 추첨하고요. 30,000원짜리는 마지막에 추첨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쌀은 제가 설명할 때마다 항상 그 오늘 오신 분 중에서 가장 장기 재원생 분 나중에 발표드리고 여기서 가져가셔야 되는데 보통 제가 집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상담하고 인사드리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따 그거는 말씀드리고요. 30번 혹시 계신가요? 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게 이렇다니까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되는 사람만 되는 게 있어서 좀 환기 좀 하시고 아무튼 폭설인데 불구하고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 해 결산이죠. 지금 이따가 그 방학 특강 설명도 드리는데 자 결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정민철 선생님이 너무 길게 해서 자세하게 할 시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인상 깊은 장면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긴 해요. 일단 저희가 이번에 저 말고 이제 강사들이 이번 연도는 내신에 좀 집중해보자 그래서
그 내신 관련해서 저희가 하는 프로세스 말고 수행평가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딱 공지를 받는 순간 저희가 받으면 공유해서 바로 만드는 전담 선생님이 만들어서 이제 그걸 모의고사를 수행평가를 1회, 2회, 3회를 보기 시작했어요. 올해부터.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학습지가 나오면 그냥 학습지만 풀리는 건 당연한데 거기에 대한 변형 문제도 바로 만들어서 내신 준비를 하기 시작했더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 한다고 막 점수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수행평가 모의고사를 처음에 이제 시행해서 몇 번 만들어서 애들이 풀려서 가서 봤잖아요. 그랬더니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의 변화는 그거죠. 그 다음번에 수행평가 나오면 진짜 빨리 알려줘요. 학교에서 그냥 받으면 사진 딱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요. 네가 빨리 만들어줘.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내신을 챙기는 게 더 많아져서 이게 되게 작은 거잖아요. 작은 거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애들 필요한 걸 맞춰가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올해 이제 있었던 게 중1 시험 처음 봤죠. 중1 시험에 대한 소회가 깊은데 저희 반 중1이 좀 많거든요. 시험을 한 4명 봤나? 앞으로도 한 2명 남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한 개 안으로 틀렸어요. 그래서 근데 좀 고생을 한 이유가 이게 저도 좀 반성이라고보다 약간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게 저는 오래됐잖아요. 여기 앉은 자리에서 내정순회 샛별 이동네 내신 한 지가 지금 15년이 넘었잖아요. 직업이잖아요. 매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저희는 개인 맞춤이라 이 아이가 내신 기간이 얼만큼 필요하고 어떤 문제를 풀고 이게 저는 당연히 머릿속에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사실은 어려운 거 이렇게 한번 딱 풀고 가서 시험 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로 보고 복습하고 하는 시간까지 제가 아무리 윽박지르고 화낸다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더 하라고 격려를 하고 혼을 낼 수도 있지만 얘가 딱 갔을 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한 3번 보고 기출을 풀고 이게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면 뭐 코로나 때 좀 흔들리긴 했지만 고3부터 중2까지는 제가 머릿속에 그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아이에 따라서 얘는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정도 디테일은 있지만 사실은 범위도 정해져 있고 얼만큼 시키면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꽤 아는 편이거든요. 중1은 없잖아요. 중1은 시험 날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때 되면 기말고사하고 이게 15년을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왔더니 시험이 이때래요. 시험 범위는 아직 안 알려줬어요. 그래?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해봐야 되나? 수행평가 뭐 봤니? 그랬더니 내정은 순회 시험 범위를 기본도형 하나만 받고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그런 거 시작했더니 너무 시간이 남아가지고 막 있는 문제 다 풀어도 할 게 없게 이렇게 되고 막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아이에 맞춰서 하는 거를 했는데 이게 참 중요한 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워크북을 단원별로 다 쪼개가지고 기본 심화 응용 있는 걸 다 쪼갠 다음에 그 시험 범위가 나오면 워크북을 전범위가 나온 학교도 있어요. 1학년, 2학년 전체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전범위가 나온 학교가 2학교인데 그 중에 학생이 3명인데 2명은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1명은 좀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이거 다 풀래? 이거 다 풀고 다시 복습할 시간 없으면 나랑 차라리 그냥 블랙답이랑 딴 거 기출, 강남 기출 푸는 게 낫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대신에 너 미안한데 매일 나오고 주말에 일요일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해서 2주를 나와서 다 끝내고 갔고 이런 아이가 있고 뭐 요 아이는 그냥 잘해서 그렇다 치고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해보니까 이거 워크북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학교 시험을 보니까 이제 나오는 게 교과서랑 딱 나오는 그 문제집이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다 동그라미를 쳤어요. 넌 이것만 풀어. 그래서 동그라미를 다 쳐가지고 얘가 딱 이 속도로 갔을 때 내가 혼을 안 내고 그냥 얘가 오는 정도로 해서 한 4번 정도 풀려면 요 문제 개수겠구나 해서 딱 그것만 가서 4번을 돌리고 들어가서 걔가 98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 제가 잘했다 그런 걸 떠나서 중1이 문제가 쉬우니까 이게 내가 옛날엔 처음 왔을 때 중간 기말 애들 공부하려고 되게 세심하게 그걸 봤는데 이제 내가 너무 그런 걸 잘 알다 보니까 당연하게 하는 게 또 새롭게 바뀌니까 이게 또 고민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게 제가 이제 올해 되게 남는 기억이고요. 고3 얘기 드리기 전에 제가 올해 가장 그 인상 깊었던 기억은 저희가 그 시험 끝나면 시험지 회수하러 가는 건 아세요? 내정이랑 순회가 끝나면 이제 시험 회수지를 회수로 가요. 그래서 어떤 어머님 진짜 오셔가지고 진짜 나오네요,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시험지 회수를 가면 이제 보통 풍경이 이제 각 선생님들 다 있으면 애들이 막 시험 보고 뛰어오는 아이, 도망가는 아이 이제 막 붙잡고 뭐 옛날에는 막가지고 시험지 답을 다 지우고 나와서 전 몇 점인지 모르지요, 뭐 그런 아이도 있고 당신한테만은 수학 시험지를 줄 수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찢어서 버린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런데. 보통 이제 가면은 각 반에 어딘가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 한 2명은 울어요. 첫 시험 보거나 하면 이제 울고 있죠. 그럼 달래주자, 아이스크림도 하나 더 주고 이러는데 제가 이번에 인상 깊었던 건 항상 있었던 일인데 저희 반에 이제 아이가 몇 학년에 얘기하면 특정되니까 왔어요. 열심히 했어요. 전년도보다 열심히 해서 잘 볼 거라 생각하고 자기 본인이 기대가 컸나 봐요. 근데 나왔는데 시험지를 한쪽을 안 푼 거예요. 한쪽을 넘기다가 못 본 거죠. 근데 저희 반
어쨌든 내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 뭐 누구 한내에서 달래주고 시험 잘 봤니 시험지 보고 뭐 하고 하는데 얘는 이제 처음에 그래 그렇게 해서 그거 괜찮아 나중에 얘기하자고 얘기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계속 남자인데 가고 선생님들 다 이제 하고 이제 아이스크림 다 주고 하면 이제 해산하거든요. 그럼 선생님들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가는데 걔가 계속 서성거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선생님들 밥 먹으러 가라 그러고 저랑 얘기를 하는데 애가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그 내정에 있는 그 길거리 보도블록에 둘이 앉았어요. 제가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누가 얘기할 거야? 네가 얘기할래? 그랬더니 자기가 이걸 차마 얘기할 수 없으니까 지금 전화해서 얘기 좀 해달래요. 야, 나도 좀 무서운데 어떻게 얘기할까? 그래서 결국은 전화를 해서 얘기를 드리고 하고 대신에 내가 근데 그때 되게 많이 느꼈어요. 제가 거기 한 30분 정도 안 했어요. 많은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한 거였어요. 뭐 그럴 수 있고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네가 대학 가는데 너 특목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세에 지장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억울한데 그냥 잊어버리고 대신에 너 매일 나와가지고 뭐 얘기하면 이게 특정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월수금 뭐 하고 화목 뭐 하는 걸로 매일 나와서 그거 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매일 나왔어요. 매일 거의 나왔어요. 가끔 못 오는 거 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더 웃긴 거는 3학년이거든요. 3학년 1학기 시험이 중요하죠. 진짜 열심히 했어요. 못 봐서 못 봤잖아요. 못 보고 3학년 2학기 시험 별로 중요하지 않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좀 해야겠대요. 2학기 시험을 둘 다 제일 잘 봤어요. 그래서 어이가 없긴 한데 아무튼 그게 오늘 이번 연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중학교는 그런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올해 수능을 봤죠. 수능은 저희 반이 이제 고3들이 좀 많은데 사실은 실적이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정시까지 가봐야 되고 수시도 이제 보고 있고 논술도 보고 있고 잘 본 아이 있고 못 본 아이 있는데 이제 인상 깊었던 거는 한 여자애가 이제 고2인가? 고2 때 왔을 때 걔가 RPM 정도 있는 거를 답을 보면서 푸는 아이였어요. RPM 정도를. 이제 누가 어려운 걸 풀면 잘 안 되니까 안 되는 아이였죠. 그게 제가 이제 그런 거 되게 싫어해서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풀자라고 해서 쌤부터 다시 풀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약간만 어려우면 못 푸는 아이라서 그때부터 수능을 문제를 난이도로 분류하면 제가 들고 있는 자료가 보통 레벨이 3이 제일 쉬운 거, 2가 제일 쉬운 거, 2, 3, 4, 5, 6, 7, 8이 있는데 6부터는 킬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3, 4까지는 최대한 빨리 하고 5는 할 수 있으면 하자라고 해서 3 있는 거를 하나하나 알려주고 다 돌았거든요. 돌고 다시 복습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 자이라고 하는 그 많은 수능을 풀 수는 없으니까 4를 돌고 그래서 고3까지 가서 5 있는 거를 돌고 모의고사를 보고 갔는데 얘가 77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인상 깊은 이유는 이 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거를 조리원에 누워 있다가 문자를 받았거든요. 수능 본 날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되게 웃긴 게 강사로서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인상 깊었던 게 잘해서 원래 잘하는 애들 잘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너무 고마워하는 거야. 그동안 자기가 안 됐던 거를 한 거.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고3은 그 아이가 제일 기억이 남고 두 번째는 고3이 이거는 뭐 저 때문에 잘했다 이런 걸 떠나서 대진고 아이가 미적분 하던 남자애가 마지막에 다 때려치고 안 될 것 같아서 확통으로 와가지고 정시하겠다고 와서 확통을 저랑 처음 했거든요. 고3 때 와가지고. 근데 어쨌든 확통을 하고 뭐 해가지고 시험을 잘 봤어요. 걔는 88인가 그렇게 90 받았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웃긴 게 이 아이가 되게 무뚝뚝한 아이예요. 되게 잘생겼어요. 이 아이가 우리 반에 있으면 다른 반에 있는 방쌤반 여자애들이 와서 이름 뭐냐고 막 물어보고 이랬어요. 저한테 이름이 뭐냐고. 대진공고 같은 이름이 뭐냐고. 그럼 얘가 네 인생이랑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야. 모르는 사람일걸? 뭐 해서 넘어갔다 진짜 남자답고 되게 유명한 애. 대진고에서 농구하면 유명한 애인데 말수가 진짜 없어요. 되게 조용하게 해서 이거 하자 그러면 네 하고 알려줘도 이렇게 했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그런 거를 저희 고2 애들이 알잖아요. 수능 딱 끝난 다음 날인가 저희 반에 저희 고2 애들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진짜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왔어요. 자기 이렇게 해서 대학 가게 됐고 너무 고맙다고. 근데 그때 그 고2 애들의 표정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고3이라서 망한 것 같고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 싫고 저기 시험 보고 왔으니까 너무 부럽고. 그래서 그때 수업을 못했어요. 그날. 그냥 목요일날 수업 제가 12시까지 하는데 수업을 1시간 동안 못하고 그냥 넋두리 인생이 이렇고 대학을 꼭 가야 될까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계획을 세우긴 했는데 그게 제가 이제 올해 결산하면서 무슨 얘기를 드릴까 하다가 제가 어떤 학생이 있어가지고 대학 시험 잘 봤어요 이런 거 되게 별로 많이 듣죠. 그런 거보다도 그냥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가 F가 맞다니까요. 우리 반에 왜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인데 저희 와이프는 F라고 결혼하고 저랑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슈퍼T였죠. 집에서 힘들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는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한 해 결산한 자리니까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을 드렸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들 소개한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그 재원생분도 있고 비재원생분도 있는데 그런 얘기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학원에 관련된 어떤 그 시스템이나 어떤 소개 같은 경우는 재원생분들은 아시니까 이따가 나중에 끝나면 각 반에 그 담임 선생님별로 간담회 가잖아요. 혹시 비재원생이신 분들 여기 남아 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학원 소개드리고 질문도 받아드리니까 그때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걸 키지도 않았네요. 뭐 너무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다짐을 학원 설명 자체를 하진 않으니까요. 그렇게 길진 않을 거고요. 네, 이런 사람이고요. 네. 아까 뭐 제 얘기는 들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아까 정확한 개념을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개념 자체가 중요하죠. 근데 그 개념을 아는 방법이 아주 멋들어진 한 번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고 다시 돌아와서 피드백을 받고 개념을 완성해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제 그 학원 홈페이지 소개에 써 있어요. 제 개인적인, 그러니까 저기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저는 실제적으로 시험을 포커스를 줘서 시험을 보는 수학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근데 저는 약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F 얘기를 하는데 저는 꿈을 꾸는 사람이라 아까 일정한 성적보다는 미래에 잘 될 거란 얘기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저는 약간 그걸 믿거든요. 내가 지금 이거라도 나는 이 대학을 꼭 갈 거라고 믿으면 그만큼 따라가서 올라갈 거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에 물론 점수는 일정한 게 중요해요. 이렇게 널뛰기를 하면 맨 밑에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나 저는 특히 중학생, 고등학교 초반은 꿈은 크게 그리고 그거를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제가 믿어서 나중에 그 바뀌어서 공부를 해가지고 올라간 케이스가 생각외로 많아요. 아이들이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 어머님 생각하는 것보다 애들이 1년씩 지나면 확확 크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되게 크니까 뭐 너무 이렇게 지금 있는 그 게임하고 앉아고 노는 모습에 너무 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그러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방학이 이 겨울방학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겨울방학이 뭐 뒤에 강의식 특강도 있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죠. 기간이 길고 오랫동안 공부할 수 있어서. 이게 중등에서 고등에서 시험 봐보신 분들 알겠지만 학기 중에 뭔가를 다 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방학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한 15년째 방학 특강을 제가 매번 하는데 주 5일을 월화수목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 나와서 아침 9시에 같이 얼굴 도장 찍고 같이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결국은 그게 쌓여가지고 진도도 나가고 아이들이 훨씬 달라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좀 뭐 다르긴 한데 예전 같은 경우 그래서 아침 9시 그 수업 신청하는 걸 보면 너무 몰려가지고 저희가 그걸로 항의를 받은 적도 있어요. 내가 7시 00분 7시 00분 03초에 신청을 했는데 왜 나는 탈락이냐 뭐 이렇게 하면 그래서 예전에 그거 몰릴 때는 저희가 그 카톡 신청이 딱 7시 되면 우르르 들어오는 순간을 영상을 찍어가지고 증거로 남겨놓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약간 공평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얘기를 드리면 또 몰릴 수 있지만 저는 아침 9시에 신청해서 주 5일 하는 걸 좀 많이 추천드리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2달 동안 같이 아침 9시에 와서 동고동락 했던 애들이 결국은 진도도 굉장히 빨리 나가고 뭐 심하든 시험 보는 거든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거든요. 중등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좀 빡셀 수도 있는데 뭐 아이들 잘 나가면 그 주 5일제로 하면 2주면 한 학기 끝나요. 그건 아시죠? 뭐 그 당연히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센 복습하고 뭘 해야지만 진도 나가서 개념 원리 센 2주 안에 끝나거든요. 그 고등수학 같은 경우도 나가면 보통 3주 안에도 다 끝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상이요. 그러니까 뭐 그날 가가지고 숙제를 안 하거나 좀 늘어지겠지만 그 좋은 기회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주 3회도 좋지만 어쨌든 주 5회 방학특강을 저희는 2달 동안 하면서 이게 저희는 1년 동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제가 고2 같은 경우도 심화를 푸는 걸 다 할 수 있어서 다 해놓고 나가면 여름방학 때 가가지고 할 말이 생겨. 너 다 하고 나갔더니 1학기 때 성적도 잘 받고 이제 수능 문제 풀 수 있게 됐지 않냐. 근데 여름방학 짧으니까 여름방학은 고2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와. 그래서 지금 현 저희 고3 올라가는 고2반이 여름방학 때 저랑 매일 특강을 했어요. 고2가. 그러니까 그 이유가 겨울방학 때 이렇게 해보니까 이걸 다 할 수 있었는데 여름방학이 짧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기 좋은 게 딱 겨울방학이라서 말씀드리고 개별 맞춤이란 거 뒤에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이번에 이제 그 설명해 드리면서 재원생분들 다 각반 선생님들이 다 연락드려가지고 기말고사 준비하는 거랑 이제 겨울방학 계획을 말씀드렸지만 그 디테일한 걸 가지고 이제 딱 1월 10일 방학특강 할 때부터 2달 동안 어떻게 하는 로드맵을 세우거든요. 그 전에도 다시 또 통화 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방학을 그 알차게 보낼 수 있게 하다는 거고요. 되도록 주 5일 하면 많이 바뀐다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요. 뭐 3회를 하게 되면 이제 숙제를 좀 많이 하면 되겠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9 to 6라고 해서 저희는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이제 공부를 시키는 거랑 이제 주 5회를 병행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9 to 6라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저희는 일단 수학 숙제 다 시키고 시험 보는 거 오답 다 한 다음에 담임 사인 받고 다른 과목 할 수 있게 하거든요.
영어학원에서 원성이 자자하긴 한데 뭐 일단 뭐 저는 제 애들한테는 미안하고 영어는 모르겠고 일단 수학이라도 그랬더니 영어학원에서는 집에 안 보여. 학교 수학학원 와야 되는데 안 보내주더라고요. 이제 아무튼 수학 숙제 다 하고 시험 보고 오답하는 거 하는데 9 to 6면 개별 좌석해가지고 그날 계획 세워서 하거든요. 이게 되게 힘들어요. 힘든 만큼 짜증을 낼 수도 있는데 이거 이겨낸 애들이 나중에 중학교 고학년 되고 고등학교 갔을 때도 아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할 수 있던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하기도 하고요. 안 좋은 점은 본인이 이제 이렇게 9시에서 10시까지 공부한 거에 대한 그 반발로 엄마나 아빠한테 되게 거만할 수 있죠. 주말엔 날 건들지 마라. 퇴근하고 온 직장인 마냥 이제 그 밤에 가서 핸드폰을 하는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공부를 하지 않았냐 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근데 어쨌든 완수는 다 하고 간다면 뭐 주말에 좀 놀아도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주중에 되게 열심히 해서 하면 방학 때는 숙제를 안 내진 않고요. 참 미안한 얘기네요. 고등수학을 하는 애들 같은 경우 주말 숙제는 좀 편안하게 중등 복습을 시킵니다. 센으로 좀 힘들겠지만 예. 그런 이제 저희가 자기주도라는 특강이 있고요. 강의식 특강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박미희 부원장님이 하시는 특강인데 이게 이때 개강이 아니라 지금 12월 아직 안 됐잖아요. 12월 7일부터 토요일 날 아침에 공통수학 원 과정에 대한 대표 유형만 풀어주면서 숙제는 센 복습을 시키는 특강을 해요. 그러니까 12월 7일 시작해서 센 같은 게 돼 있거나 심화만 풀어도 되면 이 특강으로 바로 들어도 되는데 일단 요거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센의 가장 대표형 중에 제일 어려운 거를 수업 시간에 풀어주면서 숙제는 센 전체를 복습시키는 그 특강을 12월 7일부터 요 방학 특강 1월 10일 날 들어가기 전까지 그거를 박미희 원장님이 하시고 거기 이어서 이 공통수학 1, 2 심화 문제풀이랑 수업을 하는데 이 교재는 자체 교재이긴 한데 문제 베이스가 뭐냐면 EBS 올림포스 전국연합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연합 기출 문제 나온 것 중에 자의보다는 양이 좀 작은데 EBS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수업 형태는 전국연합 기출의 뒤에 1등급 어려운 것들을 많이 풀어주고 복습을 시키게 되고 숙제 같은 경우는 거기 한 단어 전체를 풀어오고 테스트는 복습 테스트를 볼 거고 아마 이렇게 되는 수업이 될 것 같으니까 만약에 이제 예비 고1이거나 아니면 이제 중학생인데 고등 심화 문제를 혼자 풀기 좀 힘들어 하거나 이렇게 되면 요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특강이 잡혀 있고요. 요거랑 요거는 박상민 선생님이 두 개 같이 하는 거예요. 고등수학 압축유학이랑 예비고2 개정 특강인데 이건 예비 고2 고3 대상이라 오늘 몇 면을 보면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무슨 수업이냐면요. 고등수학 압축유학은 화목에 하는 수업의 수업 테스트는 이제 4시에서 6시인데 이 수업은 그런 거예요. 이 기하가 중등 기하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 문제가 작년부터 중등에 있는 기하나 고등수학 지금 앞으로 바뀔 공통수학의 1학년 과정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교재라고 하는데 이 베이스가 지금 수능이랑 고1 모의고사에 출제된 문제, 모의고사 문제를 베이스로 거기에 출제된 1학년 문제랑 중등 기하에 있는 거를 얘네들은 수능 문제에 출제된 1학년 과정이나 중등 기하 문제를 모의고사를 뽑아서 가르치고 복습을 하는 강의가 될 거고요. 아마 테스트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서 가르쳐 준 거를 복습 테스트로 보게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모의고사 문제 선별은 아까 박상빈 선생님께서 직접 해가지고 하는 거고, 여기는 완전한 내용이 아니라 딱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에 딱 나오는 수능에 출제된 문제에서 파생된 걸 위주로 해서 모의고사를 뽑아서 하는 수업이 될 거고요. 화목에는. 그리고 같은 박상민 선생님이 월수금에는 이 수원수 자체를 이거는 수능과 수리논술 대비하는 학습이에요. 개념학습 증명 문제인데 이건 정석이랑 RPM에서 문제를 뽑아서 아마 다 증명해주고 테스트도 백지 테스트 봐서 증명하는 이게 실제 요새 수리논술 분당에선 정시랑 수리논술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킬러 문제를 풀거나 수리논술을 푸는 거는 실제 증명하거나 하는 애들이 이걸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잘 나가는 수리논술 학원들은 옛날처럼 막 수리논술 테마 주제하고 첨삭하고 하는 것보다도 정석부터 해서 앞에서부터 수리논술 나올 거를 애들 개념을 암기시키고 백지 테스트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수원수에 애들이 개념이 안 돼 있는 애들을 개념을 증명을 해주고 써보고 암기시키고 테스트도 다시 백지로 써보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수능에 관한 수원수투의 일단 개념을 암기시키고 이게 결국은 증명하는 게 수리논술까지 이어지는 이런 특강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개념이 약한 중등은 그래도 제가 볼 때 고등 돼서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리논술이니까. 요거는 아까 발표하셨던 정밀철 선생님께서 쭉 고1부터 강의반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요즘 빡세더라고요. 아침 9시에 일단 와야 되고요. 아침 9시에 와서 테스트를 2시간 보고 수업을 11시에서 1시까지 하고 밥 먹고 와서 2시부터 4시까지 수업을 하고
그리고 4시부터 10시까지 아마 자습을 하고 가면 그냥 자동 9 to 6겠죠? 뭐 6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수업은 지금도 이어지는 건데 방학 내내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수원, 수투, 미적을 다 하는데 수원은 한 번 수원을 배운 학생들이 지금 대상이래요. 수원 배운 학생들이 완전 심화 전에 응용 정도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2학년 내신을 대비하는 수원이 기본이고 수투나 미적분은 나가는 거는 수투는 한 번 정도 받거나 아예 안 본 학생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수투나 미적분은 쭉 그냥 진도를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수원 같은 경우는 내신에 다가올 심화나 응용 같은 걸 하는 이런 강의식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맘먹고 들으셔야 될 거예요. 되게 빡셀 거예요. 아침 9시에 와서 복습 테스트 기출이에요. 고2 기출 있는 거 테스트 보고 들어가서 수업 2시간 하고 밥 먹고 와서 또 수업 2시간 하고 그다음 또 자습하고 이제 이런 수업이라서 방학 때 이제 달리는 거죠. 이번 고2를 위해서 달리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 수업인데요. 네. 더 빡셀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수1이랑 수투 수업을 하는데 이때 수원 1-1월 10일부터는 바로 심화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들으려는 학생이나 지금 들으려는 저희 반에서 예정인 학생들은 기말고사 끝나고 아마 매일 나와서 수원센을 다시 복습을 하게 될 거예요. 만약 수원센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매일 와가지고 매일 와서 저랑 1월 10일까지 수원 기본을 한번 끝내고 들어가서 해야 돼요. 물론 작년에 변칙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수원 기본을 하고 있는데 끝부분이 안 끝나고 이 수업을 시작했을 때 앞에 심화를 듣고 따로 그 방학 때 딴 시간에 나가서 뒤에를 마저 한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가능해요. 저희가 자기주도니까 가능한데 일단은 저는 방학 내내 지금 고3 올라가는 고2가 이렇게 했거든요. 방학 내내 최신 기출 포함해서 수원 나와 있는 그 킬러 문제 있잖아요. 킬러 문제를 각 단원당 한 30-40문제씩 해서 일단 그거를 전체 다 돌려요. 그걸 다 돌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강의하고 나가는 동안에도 계속 문제가 양산되잖아요. 그런 최신 기출은 다시 또 뽑아가지고 학기 중에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보통 그 수능이랑 평가원 문제, 킬러 문제, 수원을 다 풀고 나올 거고요. 그리고 아마 수투 같은 경우는 강의를 제가 주 3일 중에 하루는 수투를 할 건데 수투는 아마 센으로 해서 진도를 끝내고 나오는. 그러니까 겨울방학 동안에 수투 기본 다 하고 수원 심화 다 하고 나와서 학기 중에는 수원 내신 준비하고 여름방학 때 아마 수투 심화 할 건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현 고3은 애들이 정시랑 수련호술에 대한 열망이 더 커서 보통 이렇게 하고 미적분을 겨울에 할 것 같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되는 반이 지금 이제 고3으로 성장하는데 걔네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때 수투 킬러가 보통 되게 많잖아요. 자기들이 풀어오니까 빨리빨리 나가달라 그래서 2주 반 만인가 킬러 다 풀고요, 수투는. 그리고 나서 미적분까지 시작해가지고 지금 미적분도 지금 자기랑 다 학기 중에도 풀고 있어요. 어차피 정시니까. 왜냐면 얘네들은 그러고 나서 방학 때 나중에 모의고사반 설명드리지만 모의고사 수원 수투 준비하면서 방학 때 확통이랑 기하도 제가 따로 알려줘가지고 3월부터는 수련원수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시 쭉 가는 제가 고2, 고3이 저희 반이 가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걸 들으시려면 학생 상태에 따라서 저랑 상담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전에 따로 나와서 제가 수원을 맞춰줘야 되니까. 어쨌든 지수부터 로부터 해가지고 그런 수업이고요. 고3은 지금 아까 했던 수업이 쭉 계속 이어지는 수업이에요. 이게 해보니까 어쨌든 간에 선택 과목 돼가지고 고3이 미리 땡겨가지고 모의사 불면은 1등급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재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작년에도 나왔고 지금도 시험들 잘 보고 있어서 이거는 얘네들은 더 땡겨서 해서 지금 미적분도 내신 기간인데 벌써 자기랑 다 거의 끝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마 12월부터 평가원 수능 기출 있는 거 복습 있는 걸 다 하고 1월부터는 아마 아예 그냥 사설 문제 모의고사 재수생처럼 갈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때 화목 수업 나오는 거 말고 월수금 중에 하루는 빼서 저랑 기하랑 확도 기본 하고 3월부터는 토요일 아침 9시에 제가 수련원수까지 같이. 이거는 영상 나가서 좀 괜찮긴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학교 중 가면 요거는 밤에 10시에서 12시 수업하거든요, 화목. 그리고 이제 토요일 아침에 수업하고. 영상 누가 보겠다. 고2도. 제가 그래서 이번 학기 내내 화수목 다 밤 12시까지 수업을 하는 이유가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얘네들이 그거를 밤에 하면 되게 자기들도 되게 뿌듯해요. 공부를 어쨌든 이상하게 또 밤에 조용하면 공부 잘 되잖아요. 낮에 안 되다가.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가 공부 제일 잘하는데 어차피 집에 가서 애 보는 것도 힘든데 저랑 같이 매일 있으면 안 돼요? 라는 요청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어차피 집에 가서 애 볼 거 저랑 월화수목금 같이 밤까지 있으면 안 돼요? 라고 약간 흔들리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가면 바로 오니까 참 아이들 많이 키우신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로드맵과 학습 계획은 이런 계획서가 따라서 여름 방학이라서 7, 8인데 이제 1월, 2월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과정이 보통 한 2과정, 테스트 하나. 그래서 이제 과정에 따라서 이제 뭐 진도 나가고 이제 심화 체크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전체적인 구도를 계획을 세운 다음에 개별에 이제 메일 하나 한 칸이 메일이에요. 한 칸이 메일 이제 요게 나간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빨간 건 뭐냐면 이건 못 하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매주 계획에 파란 것까지는 한 거고 빨간 건 하는 중이다 해서 이제 요게 여름 방학 때 이렇게 하고 나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보고 이제 이런 걸 체크를 계속 해가지고 요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날아가니까 제가 요거를 계획 세우면 어머니랑 얘기한 다음에 아이들이랑 계획을 세우면 좋은데 전 제가 세운 다음에 아이한테 이렇게 들이밀어요.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얘기해. 근데 더 하고 싶으면 얘기해. 그러면은 본인이 더 하겠다 그러면 얹어주고요. 빼겠다 그러면 그냥 뺏어서 제가 사인해요. 사인해. 엄마한테 갈 거야. 어제도 지금 예비고일 그거 나눠주면서 내가 짜봤는데 네가 더 하고 싶으면 내가 너무 약하게 짠 건 미안해. 그랬더니 이걸 보더니 이걸 다 한다고요. 그래서 괜찮아? 그랬더니 안 괜찮은데요. 그럼 사인해. 그래서 사인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로드맵을 한다는 거. 96는 이제 여기에 본인 자기가 자기 공부한 거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되게 신기하게 본인이 자기 공부한 거 자기 쓰면 되게 잘했다고 써요. 이게 상중하가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요새는 아닌데 제가 옛날에 사인했거든요. 대부분의 애들이 다 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 진짜 잘했다고 생각해. 자기 너무 열심히 했다고. 애들이 참 재밌죠. 근데 이게 어쨌든 본인이 뭘 쓰면서 공부한 걸 돌아보는 기계는 돼서 좋으니까 꼭 앞으로 이제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해서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했던 건데 요새는 안 하고요. 제가 이제 간단한 너무 길어졌죠. 그 설명 광고만 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학 테스트 혹시 작성하신 분 있으면 뭐 가면서 내주셔도 되고 좀 이따 그 뒤에 계시는 분한테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담은 아무튼 저 지정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하는 설명인데요. 12월 12일 날 이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아이 성향에 따른 학습 상황에 따른 시험 전략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그런 게 있죠. 한 번에 잘 받아들이는 아이, 아니면은 한 번 하길 때 너무 오래 걸리는 아이, 계산이 많이 틀리는 아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이, 어떻게 보면은 쉬운 거는 빨리 푸는데 어려운 건 아예 손을 못 대는 아이, 빨리 갔는데 금방 까먹는 아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 성향, 그리고 학습 같은 경우는 중등 뭐 선행이 돼 있다, 고등 선행이 돼 있다. 근데 그거를 믹스를 하면 그 2x2 매트릭스가 나오잖아요. 선행 잘 돼 있다 아니다, 뭐 중등 잘 나온다 안 오다. 이제 그걸 나눠가지고 그때 그런 성향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등 시험 공부는 어떻게 하고 고등 하는지를 나눠가지고 제가 어쨌든 설명을 드리고 이날은 좀 질문을 많이 받을 거예요. 개별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가 아는 안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설명회를 하니까 뭐 관심 있으시면 시청 많이 해주시고, 네. 요거는 그 아까 마지막 설명드렸던 정정호 선생님이 이거는 중등 공부에 대한 건데 제가 PPT를 어제 봤거든요. 학습 노하우 같은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답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사실 오답인 거. 예를 들어서 그 정정호 선생님이 되게 간결한 풀이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풀이가 답이 맞았어도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오답이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아이들이 시간을 공부할 때 재고 풀어야 되는데 그냥 늘어졌을 때 어느 정도로 체크를 해야 되는지 이런 학습 노하우를 그 사례별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런 사례를 바탕으로 뭐 중등 1학년, 2학년, 3학년 그 각 단원에 있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설명을 드리니까 이거 관심 있으신 분 있으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저희 오늘 오시면 다 밴드 초대되는데 밴드에 다 올라가니까 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정근철 쌤이 하시거든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오래되신 분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희 송정일 원장님이 그 스카이 아무나 갈 수나 있다 설명을 했죠. 스카이 아무나 갈 수나 있다. 근데 그 스카이 아무나 갈 수 있다의 설명의 핵심은 아무나 갈 수 있지만 엄청나게 열심히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정민철 쌤이 이제 거기에 대한 반기를 든 거죠. 진짜 열심히 해야 돼서 가는데 그래서 실제 여기를 가려면 어느 정도로 공부해야 되는지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설명을 하니까 뭐 관심 있으시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고2, 3 강의반 모집하는 겸해서 이거는 그냥 그거예요. 고1 첫 시험부터 고3 수능 끝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각 분당 있는 학교별로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학교별로 뭐 부교재는 먼저 시험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고1 시험 나갔을 때 어떻게 하고 방학 때는 어떻게 공부하고 마지막 수능까지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시험에 관한 모든 거를 수료논술까지 다 해가지고 설명드리는 시간이니까 혹시나 뭐 앞으로 고등을 가는데 이 아이가 고등 가는 동안에 어떤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시면 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 더 있네.
이게 마지막. 이거는 학생들 대상이에요. 박상민 쌤이 도대체 애들이 수학 어디다 쓰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수학들을 왜 하는지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 분석으로 이게 비재원생 학부모님도 보내주신다고 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저희가 설명회하고 아이스크림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와가지고 이런 거 보고 나면 한 이틀 정도는 공부 열심히 하니까 뭐 오래 가진 않겠죠. 한 이틀 정도는 뭐 괜찮네요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네 여기까지고요. 뭐 블로그 있고 밴드 있고 유튜브 있고